알아두면 쓸데있는 뇌피셜 대잔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알아두면 쓸데있는 뇌피셜 대잔치. 한국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외신 기사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서 세상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어요? 먼저 린스타부터 볼까요? 네네, 오늘 시작인가요? 네. 바로 시작할까요? 근데 그게 있었어요. 뭐요? 댓글에 그 3분 어떻게 꼭 해야 되냐, 중간에 흐름 끊긴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한번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한 5분 정도씩 이제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알람 끄기로 네. 중간에 좋아요, 흐름 좋아요. 끊지 않기로.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피드백을 반영하고 있는 월가워즈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다 반영해드리진 않을 거예요. 저희도 적당히 가를 거예요. 좀 일리 있는 피드백은 이렇게 네네. 반영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준비한 소식부터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뭐 했냐면은 세이브로라고 하는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도 직접 국내 투자자가 가장 많이 사고 있는 해외 주식 종목이 뭔지 검색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위부터 50위까지 이제 순 매수 규모가 지난 한 달간 가장 컸던 종목들을 제가 검색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1위부터 10위 종목 내에서 세 가지 종목을 직접 선별해서 최근에 올라왔던 어떤 흥미로운 이슈들, 그리고 최근에 월가 투자 의견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이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는 어떤 기준으로 꼽으신 거예요? 세 가지를 꼽은 기준은요, 이제 제가 사실 한 달 전쯤에도 비슷한 컨텐츠를 기획해가지고 했었잖아요. 네. 네네. 그런데 그때랑 순위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럼 많이 움직인 것들? 그렇죠. 오. 그래서 좀 큰 변화가 있었던 아이들 좋아요. 위주로 좀 구성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가장 파격적인 변화가 있었던 에어비앤비라는 종목이에요. 얼마나 파격적이길래?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거의 50위에서 거의 꼴등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48위였는데 한 달 전에는 그 사이에 이제 2등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이야. 1등은 누굴까요? 테슬라? 단연 테슬라고요. 네. 1등은 단연 테슬라고요. 2등까지 에어비앤비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고 계신 분들께서도 아마도 에어비앤비 주주분들께서 많이 있을 텐데, 그럴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이제 첫 번째로 그래서 이 기사부터 얘기를 해드리자면, 사실 이거는 갱스터가 앞서서 사실 조금 다뤘던 그런 동일한 내용이 되겠는데, 이제 에어비앤비 가격 협상하던 시절 다 지나갔다라는 제목의 마켓워치 기사입니다. 네. 사람들이 이제 프라이빗하고 한적한 여행을 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이렇게 옮겨가다 보니까 지금은 에어비앤비의 가격이 거의 호텔과 뭐 맞먹는 수준이다. 뭐 좀 저렴한 호텔이겠죠. 그래도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비앤비랑 버보를 통틀어서 봤을 때 이제 단기 렌탈 시 하루 숙박 비용이 1년 전과 2년 전 비교했을 때 한 20% 정도 올라갔다고 합니다. 많이 올랐네요. 그렇죠. 생각보다는 좀 많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이슈였고요. 최근에 올라온 그 투자 의견을 이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지금 매수 기회로 보고 있는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네. 세 가지 포인트에 집중을 했는데, 일단 1분기 실적이 되게 좋았고 실적 가이던스도 굉장히 양호했다는 점, 그리고 보복 여행에 따른 수혜 당연히 받아갈 수밖에 없겠죠. 지금 네네. 그거랑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호텔보다는 한적하고 좀 평온한 B&B로 그런 수요가 바뀌고 있다는 포인트, 이 세 가지에 집중을 하면서 지금 보시면 35명 애널리스트 중에서 이 15명이 매수 의견을 주고 있다는 점, 18명이 보유 의견. 그래서 보유 의견이 사실 상당히 제일 많기는 합니다. 네. 어쨌든 컨센서스 전반적으로 매수 의견 가리키면서 양호하다는 점. 자, 거기까지가 에어비앤비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지나가기 전에 사실 잠깐 시간 멈추고, 그 에어비앤비 얘기할 때마다 우리나라 분들이 보이는 반응들이 공통된 반응이 있어요. 뭔데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에어비앤비를 이용해 보신 분들 그래도 있어요. 불법이긴 하지만 암암리에 좀 있기 때문에 이용해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용해 보고 나면 물량도 적고 그리고 가보니까 퀄리티도 안 좋은데 에어비앤비가 이 정도 미국 시장에서 그 높은 기업 가치를 받는 거 거품 같다라는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불법이다 보니까 물량이 많을 수가 없는 거. 그러니까 많을 수가 없죠. 불법인데 그 누가 뭐 대대적으로 하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불법이니까 물량 없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카드 사용액을 보면 숙박업소, 그러니까 우리가 로징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LODGING. 로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이 숙박업소들이고, 네. 그 다음에 그 뭐 에어비앤비나 뭐 VRBO라고 하는데 그 익스피디아에서 하고 있는 에어비앤비와 같은 플랫폼 그런 것들이 카드 사용액이 훨씬 많아요. 연락처에서 VRB 오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아니야 시리야 안녕. 내 연락처에는 VRBO가 없어. 안녕.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이미 저희 북미권에서는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네. 우리는 아직 법적인 제한 때문에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에어비앤비는 거품이 아닙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분명히 이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반영되어 있긴 한데 네, 네. 그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에어비앤비가 거품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런 이해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네. 좋아요. 계속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볼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디즈니를 가져왔는데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또 워낙에 최근 이슈들 많이 있는데 모틀리풀에서 이제 이번 달 디즈니 주주라면 주목해봐야 될 이벤트들을 쫙 정리를 해주고 있어서 이야. 자 빠르게 지나가 볼게요. 6월 8일 이미 지나간 날짜인데요. 할로윈 파티 티켓팅이 시작이 됐습니다. 벌써요? 자, 그러니까요. 네. 10월 말 아니 10월 말? 그러니까요. 응. 할로윈 파티를 이르기에는 아직 매우 이른 시점이지만 이때부터 이제 티켓팅 열기는 상당하다고 합니다. 디즈니 팬들 사이에서는 그래가지고 한 장당 129달러서부터 발매가 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15일 날 추가 발매 있다고 하니까 놓치신 분들께서 뭐 미국에서 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꽤 있어요, 꽤 놓치지- 있어요. 네, 마시길 바라겠고 그다음에 17일 날에는 파리에 위치하고 있는 디즈니랜드가 1년여 만에 재개장을 와. 하는 날짜가 되겠고요. 25일에는 디즈니 스트리밍 서비스 디즈니 플러스에 저희 그 스타워즈 후속작 더 만달로리안이라고 하는 작품의 스트리밍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네. 홀로로부터 얼마나 많은 시청자를 뺏어오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그 다음에 27일 일요일에는 굉장히 그 엄청난 경쟁 업체 이제 플로리다의 가장 큰 그 또 네. 다른 테마파크 가운데 하나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 시급을 1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해주겠다 이렇게 했대요. 그러면은 인력을 빼앗길 염려가 있는 그쵸.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구인난 때문에 다 같이 힘든 상황에서 시급 올려주는 대로 갈 거 아니에요. 네. 노동자 입장에서는 약간 어떻게 디즈니가 반응하는지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29일서부터 크루즈 사업 본격적으로 재개됩니다. 그래서 시범운항 이날 시작해서요. 1년 이제 올해 안에 총 7척의 크루즈를 운항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디즈니 투자 의견이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요. 총 29명의 애널리스트 가운데 24명이 무려 매수 와. 의견을 주고 있고요. 그 중에서 7명은 또 강력 매수. 눈에 띄는 점은 매도 이하의 투자 의견을 주고 있는 애널은 아무도 없다라는 점. 와. 그래서 제가 디즈니를 샀다는 점. 오 진짜요? 대박. 진짜? 네, 진짜? 진짜 와, 샀어요. 우와, 오. 우와, 잘했다. 자, 이거는 이제 그냥 뭐 말씀드린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 종목으로는 코인베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평단가 공개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코인베이스 궁금하시죠? 여러분. 아, 난 코인베이스. 평단가가 더 궁금한데? 자, 코인베이스 듣고 싶으시대요. 이제 아무래도 사실 이제 오늘 그 지금 촬영 시점이 이제 목요일입니다. 그 수요일 미국장에서는 코인베이스가 모처럼 좀 반등을 해줬어요. 비트코인이 올랐다 보니까. 근데 최근에 어땠습니까? 많이 안 좋죠. 그렇죠. 많이 안 좋죠. 많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코인베이스 나 샀는데 너무 이제 수익률이 저조하고 이러니까 팔아야 되나 고민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고 그거랑 좀 일맥상통하는 내용의 기사가 팀랭크에 좀 올라왔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 미주 애널리스트가 분석해본 결과 2분기 들어서 그 코인베이스 내에서 이용자들의 활동량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대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코인베이스의 매출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활발하게 트레이딩을 해줘야 맞아요,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안 하기 때문에 매출에 부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단기적 전망이 부정적이다. 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최근 들어서 이제 50%의 비트코인 보유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그대로 두기만 하고 트레이딩을 안 하고 있다고 해요. 네네.
저 같아도 근데 이제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건드려야 될지 맞아요, 참 맞아요. 고민이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다가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트코인이 올해 연말에 이제 원래는 10만 불까지 찍을 수 있을 거다라는 전망이 예전에 이제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 설문조사를 다시 치러본 결과 그게 4만 2천 불까지 뚝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반토막 이하로 이미 떨어져 그러네요. 있는 수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 월가 이제 컨센서스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사실 저는 월가 컨센서스를 이번에는 CNBC에서 다 가지고 왔거든요. CNBC에 올라와 있는 애널리스트 의견은 사실 긍정적이에요. 15명의 애널리스트 가운데 11명이 매수 의견 주고요. 그 안에서도 4명 강력 매수고요. 매도 의견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애널리스트 웹사이트마다 네. 다 다르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웹사이트 가면은 또 매도 의견을 많이 주고 있는 네. 애널들도 있을 수 있고 또 팀랭크 자체적인 지표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 이제 전반적으로 다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그 다음으로는 갱스터가 준비한 소식 볼까요? 네. 저는 조금 뭐 동떨어진 얘기일 수도 있는데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기사를 갖고 왔습니다. 저는 좀 미국에서 생활을 한 지가 벌써 10년 가까이 돼서 사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정말 한국에 비해서 인터넷이 정말 안 좋았었거든요. 맞아요. 리스타가 몇 네. 년까지 있었어요? 제가 2012, 3년이었나요? 2, 3년? 네. 그럼 거의 비슷한 시기네. 그러네요. 비슷한 시기겠네. 그러면 많이 안 좋았을 때 있었겠네요. 근데 지금도 미국 내 인터넷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기사가 나와서 좀 통계를 곁들인 기사여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일단은 뭐 가정용 브로드밴드 인터넷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굉장히 뭐 팬데믹을 거치면서도 당연히 뭐 집엔 다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또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데 네네. 동시에 미국에서는 마치 좀 사치품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라는 기사의 헤드라인이요. 그래서 미국인 중에서 연수입이 3만 달러 미만인 사람들의 절반만이 집에 브로드밴드 인터넷을 갖고 있대요. 그래요? 네. 우와. 일단은 지금 학교나 직장에서 쓰임새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반대로 연수입이 7,500달러 이상인 가정의 92%는 또 이 브로드밴드를 또 갖고 있대요. 72,000? 그쵸. 네네. 네. 이 통계를 진행한 리서치 센터에서 이제 또 얘기를 했는데 최근 몇 년 새에 빈곤층이 늘어난 것을 생각하더라도 네. 이 갭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저소득층에서는 인터넷을 더 많이 설치를 안 했었고 고소득층에서는 인터넷을 엄청 많이 갖고 있고 이런 현상이 이제 좁혀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옆집 거 써도 되는데.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와이파이 비밀번호 네. 없으면. 네.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 브로드밴드를 소유하고 있냐의 여부가 또 다른 요소들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여기에는 또 연령대도 있고 인종도 있고 학력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통계를 다 냈어요. 그래서 연령대 같은 경우에는 30대에서 40대가 가장 많이 갖고 있고 네. 당연히 이제 연령이 좀 높아지면은 뭐 그 소유 여부가 좀 떨어지는 거고요. 네. 그리고 학력 같은 경우도 이제 백인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제가 통계를 띄워드릴 건데 그 다음이 이제 흑인, 그 다음이 히스패닉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 소득 같은 경우도 뭐 당연히 이제 소득이 높을수록 갖고 있는 경향이 보이고요. 이는 이제 미국에서 인터넷 사용료가 비싸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여기 기사에서 나온 거는 월 60달러 정도라고 얘기가 나오고 비싸네요. 네, 우리나라 생각하면 좀 많이 비싸죠? 그러니까 네네. 우리나라는 뭐 결합 할인 이런 거 하면은 네, 사실 맞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인터넷에 내는 돈은 왜냐면 TV, 핸드폰, 맞아요. 그다음에 인터넷 같이 내다 보니까 좀 커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내는 돈은 제가 느끼기엔 한 2만 원 정도? 네, 맞아요. 네, 뭐 그 정도 만 될것 원 같아요. 얼마에서 2만 원 정도? 네. 비싸네요. 60달러. 그러니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좀 기꺼이 낼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서베이에서 보면은
브로드밴드가 없는 사람들의 거의 절반 가량은 너무 비싸서 이걸 못 쓰고 있다는 거를 이유로 들고 있다고 하고요. 또 기사에서 얘기하기로는 이 미국 내에서의 이 브로드밴드 인터넷의 비용이 다른 많은 선진국들의 가격을 생각해서도 더 비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쟁점은 미국이 아무래도 땅덩어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쵸. 이거를 다 설치를 하기가 너무 어렵겠죠. 그리고 또 인터넷 인프라를 설치하는 게 그만큼 또 비쌀 거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인터넷 회사들은 돈을 지불할 여력이 많은 고객들이 많은 지역에 당연히 설치를 더 많이 하겠죠. 그리고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인터넷 회사들이 사실 유틸리티 회사들처럼 규제를 받는 게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좀 고립되거나 상대적으로 가난한 지역에 인터넷을 설치한다고 뭐 정부에서 뭐 보조금을 주거나 이런 게 아니다 네네. 보니까 그런 데는 이제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기업들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당연히 이런 지역에는 인터넷 사용료를 지불할 여력이 있는 고객이 더 적기 때문에 계속해서 설치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상황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가난하거나 뭐 그런 지역에는 디지털 간극이 생기고 있다라고 기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제가 10년 전에도 그랬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이슈는 아니에요. 근데 정책적으로도 이런 부분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있어 왔는데도 이게 해결이 안 됐다는 게 이제 기사에서 꼽고 있는 부분이고, 브로드밴드 비용을 좀 보조를 해주거나 이런 부분을 유틸리티로 좀 편입을 시키거나 아니면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인프라 플랜에 이런 게 포함이 되기도 했대요. 그래서 네네. 이런 움직임들이 좀 있어 왔고, 이 인프라 플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공용 인터넷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좀 많이 책정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FCC라는 기관에서는 그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갑자기 등장을 하는데 네네. 여기에 이 명목으로 많은 돈을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이 위성을 쏘다 보니까 이 위성으로 디지털 간극을 좀 해결하자 뭐 이런 목적이었다고 또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또 적당한 가격에 인터넷을 많이 공급하는 거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고 기사에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브로드밴드가 없는 사람들의 절반가량은 온라인을 이용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주로 사용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통계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소유한 미국인 중에 15%가량은 집에 이 브로드밴드 연결이 안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물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소득과 저학력의 경향도 함께 보이고 있다라고 통계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스마트폰으로도 뭐 웬만한 거는 다 할 수 있긴 한데 어퍼 리밋이 존재한다라고 또 기사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구직을 하려고 하는데 뭐 커버 레터를 작성을 한다 뭐 네네. 이런 거는 핸드폰으로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업무를 한다고 치면 또 프로그램을 좀 껐다 켰다 하는 것도 이제 핸드폰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쵸. PC가 꼭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많잖아요. 뭐 그렇죠. 은행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네. 이 조사를 시행한 리서치 센터에서는 인터넷이 연결된 PC가 없으면 진정으로 현대사회에 연결돼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말까지도 했고, 특히 구직을 하기 위해서는 PC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간극을 줄여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대부분의 스마트폰 요금제가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데이터 한도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정 지점에서는 뭐 무제한이라고 하더라도 속도가 느려질 수도 있고, 그래서 브로드밴드 연결에 비해서 뭔가 자유롭게 다운로드라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많이 보는 OTT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데이터 소모가 많기 때문에 유튜브 뭐 동영상 보는 게 특히나 좀 그렇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비디오 재생을 위해서는 용량이 많이 필요하다는 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다. 라는 점도 함께 짚어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팬데믹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 아무래도 팬데믹을 거치면서 온라인을 사용하는 빈도수가 굉장히 많아졌고 케이스도 많아졌기 때문에 이전보다 속도 높은 인터넷을 공급하는 게 정부의 몫이다라고 생각하는 미국인의 비율이 15% 점프했다라고 기사에서는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투자네. 인프라 그쵸, 투자. 그쵸. 아, 네, 야만은 그쪽으로.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얘기를 그렇게 길게 하시네요. 네, 현상으로 네, 왜요? 설명을 재밌었는데요? 드려봤습니다. 아니 저 재밌었어요. 네, 뭐라고 하세요? 나 네. 뭐라고 안 했는데. 아주 유용하고 건전했는데. 와 그러니까 10년 전에 비해서 변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네.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맹점이 그거죠. 10년 전부터 이런 요구는 있었지만 지금도 안 변했는데 지금부터 변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네. 첫 번째 질문이지만 아니 반대로 생각하면 10년 동안 안 변했으니까 이제는 변할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네. 거. 근데 이번에는 어제도 보니까 바이든
아니죠. 그러니까 초당적인 상원 법안이 또 나왔다고 해요. 맞아요. 네. 테크와 그리고 제조업. 네네네. 그러니까 네. 이거는 사실 약간 중국에게 기술 뺏기기 싫어서 이제 법안이 맞아요. 나왔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그거랑 직접 연결을 지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미국에서도 이런 그 인터넷 그리고 테크 이쪽에 투자를 좀 계속 하려고 하는 움직이네요. 그러니까요.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쓰는 것도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지역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은 게 저도 이제 시골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시골에서도 더 사람이 안 살고 막 정말 한참 가야 집 한 채 있고 막 이런 네네. 곳에 가면은 인터넷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 핸드폰 전화도 잘 안 돼요? 영화에서 전화는 맨날 모르겠어요. 영화에서 맨날 보면 안 터져. 이거 진짜 그런가 싶어서. 몇 년도 영화예요? 내가 고전 영화를 좋아해. 벤허 말. 네, 저는 이제 네. 미국에서 살았던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렇게 인터넷 때문에 불편했던 적은 없어요, 솔직히.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학생이었고 또 학교 안에서 주로 생활의 영역이 있었고 또 우리 집에서는 아버지가 또 인터넷이 없으면 안 되는 네네.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까지 큰 불편을 겪은 건 없는데 음. 다만 한국에 왔을 때 진짜 빠르다, 네. 이거는 느꼈어요. 와, 진짜 빠르다. 네.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 듣고 나서 $60씩 인터넷에 낸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스타링크를 찾아보니까 월 이용 가격이 $99더라고요. 초기 비싸네. 설치비는 490. 위성으로 하니까 당연히 더 비쌀 거고 위성으로 하니까 그 물리적인 제약 요건이 많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네네.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중계기라든지 뭐 이런 물리적 거리가 그러니까 물리적인 그 장애가 없어지는 거니까 훨씬 더 속도도 빠를 거고 그만큼 더 많이 돈을 받을 거고. 네. 어쨌든 이런 현상들도 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음. 그 $60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도 깔아야 된다는 니즈가 있는 반면에 네. 이건 약간 장기적인 거죠. 스타링크의 경우에는 네네네. 위성을 아직도 12,000개를 깔아야 되는데 그 중에 제가 알기로는 아직 1,000개 다 못 깔았을 거예요. 아직은 그러면은, 갈 길이 좀 머네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아직도 안 변했구나. 네.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네. 갱스터가 일깨워줬습니다. 오늘 근데 우리 셋 다 이렇게 주제가 엄청 다른데,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타 항공께서 네. 어떤 주제를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자, 이거 그 뉴스는 다들 보셨을 거예요. 바이오젠의 아두카누마비 승인을 받았죠. 네. 자, 승인을 받았는데 18년 만에 치매 치료제가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치매 치료제는 사실 아직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치매를 네. 치료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내가 막 이제 제가 만약에 치매에 나중에 걸려서 아이들 얼굴도 못 알아보고 이러면 치매 치료제라 함은 아이들 얼굴을 알아볼 수 있게 돼야 되는 게 치매 그쵸. 치료제인데 네네. 사실 치매 치료제는 어떻게 보면 이번 것도 치매 치료제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태가 됐어요. 원래 치매 치료제를 개발했지만 그쵸. 사실 그게 되려면 거의 시간을 돌려야 되는 그쵸. 정도의 기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사실 그 내용은 다 보셨기 때문에 네. 가격 얘기를 해볼 거예요. 네, 가격. 네. 이게 참 논란이 많죠. 그 가격이 56,000달러로 책정이 됐어요. 네. 1년 주사 비용이에요. 56,000달러.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6천만 원 정도가 돼요. 네. 근데 그 앞서 잘 갱스터가 짚어주신 것처럼 이미 중증으로 내가 집도 못 찾고 막 이렇게 중증 환자분들은 사용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경증 환자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가 막 건망증이 조금 심해지고 있어. 그런데 진단을 해보니 알츠하이머성 치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진단받으신 분들 네. 아직은 정상생활 가능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1년에 6천만 원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예방을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이게 좀 비싼 게 아닌가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현지에서도 이 56,000달러를 증명해내라. 네. 월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월가에서 예상했던 가격은 한 46,000 내지는 한 3만 달러 정도. 네. 그러니까 46,000이면은 한 5천만 원, 그리고 3만이면 한 3,300만 원. 네. 이 정도도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6천만 원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네, 네. 이거 과연 낼 수가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 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 수많은 그 경증, 지금 건망증처럼 보이는 수많은 경증 치매 환자 분들에게 1년에 6천만 원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 보험 처리를 과연 해줄 수가 있을까?
근데 심지어 미국에서도 미국은 대부분이 이제 사보험을 사용하고 있지만 메디케어라고 해서 저소득층을 위한 그 의료 보험 체계가 있잖아요. 네네. 그럼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 보험 체계를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메디케어에서 과연 이 아두카누맙을 보험처리 해줄 수가 있을 것이냐? 여기 이 비싼 비용을 다 해줄 수가 있을 것이냐? 실제로 현재 미국의 치매 환자가 6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 가운데 아두카누맙, 그러니까 바이오젠이 예상키로 본인들이 환자로 카운트할 수 있는 인원수는 약 100만 명 정도가 될 거라고 해요. 네. 그러면 이 100만 명에게 매년 6천만 원씩을 다 지급을 해줄 수가 있을 것이냐의 문제가 봉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네요. 이렇게 생각하면 말도 안 돼, 너무 비싼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어떠세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말도 안 돼요? 네. 어떠세요? 비싸죠. 이게 비싸요? 정말 선뜻 음. 그러니까 정말 증상이 나타나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깜빡깜빡하는 정도에서 이거를 더 늦추지 않기 위해서 그 돈을 선뜻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그거를 보험으로 말씀하셨듯이 커버가 될까에 대해서는 저는 어렵지 않나. 그런데 이거를 조금만 더 넓은 시각으로 한번 봐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츠하이머 치매가 좀 증상이 심화됐어요. 네. 그러면 우리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일하러 나가야 되죠.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치매에 걸리셨어요. 그러면 간병인을 써야 돼요. 그렇죠. 약값만 생각할 게 아니야. 간병인을 써야 되고 이 부모님과 그 무엇을 함에 있어서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뭘 할 때마다. 그리고 네. 이거는 조금만 더 넓게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 비용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 이게 되게 추상적일 수 있겠지만 심지어 이런 거예요. 그 알츠하이머 때문에 어떤 우리 부모님이 만약에 길을 잃으셨어. 네. 그러면은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실종 네. 신고를 해서 찾아야 되는 시간적 비용 이거 근데 다 인건비거든요. 그렇죠. 비용이거든요.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네. 비싼가? 라는 게 사실 바이오젠의 주장이에요. 그게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또 이것도 일리가 있어요. 간병인한테 한 달에 우리가 얼마씩 주죠? 200만 원씩 준다고 맞아요. 치면 200, 300 특히 요새 미국엔 인건비가 비싸니까 네, 네. 만약에 300, 400씩 준다. 그럼 그것만 해서도 약값 다 빼고 간병인만 해서도 1년에 얼마인데. 맞아. 그러면 6천만 원이 그렇게 비싼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회적 비용이랑 이런 우리가 실제로 내는 비용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간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시간도 좀 줄어들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생기는 나의 그 시간적 손실 음. 그런 것들도 감안을 했을 때 진짜 이게 비싼 거야라고 하는 게 바이오젠의 주장이고 네. 여기서 그러니까 정말 첨예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야. 이거 진짜 비싼 거냐 싼 거냐 비싼 거냐 싼 거냐. 진짜 그럴만도 하네요. 네. 어렵죠. 이게 근데 사실 이거를 이렇게 받겠다 하는데 어떻게 제지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잖아요. 제재할 수 있는 건 없죠. 네, 그러니까 저는 미국의 보험 체계는 제가 잘 모르겠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치매 보험이나 간병인 보험 같은 걸로 그냥 다들 대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 건강보험이나 이런 걸로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게 조금 상용화가 많이 되고 쓰시는 분들이 조금 생기면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사보험에서 좀 그러니까 커버를 하지 않을까. 보험도 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간병인의 비용은 내가 내야 되기 때문에 간병인 보험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 약물을 사용함으로써 치매 간병인을 안 둬도 될 만큼 우리 부모님의 상태가 유지가 돼요. 네. 그러면은 굳이 간병인 보험을 안 들어도 돼. 음. 라는 것까지 오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돈 뺄 거냐 저기서 돈 뺄 거냐의 문제인 거지.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비싸 안 비싸? 이건 이거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되게 어려운 문제들이 항상 봉착하게 되는 게 전기차가 진짜 친환경이야? 아니 결국은 그 전기는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내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논쟁이랑 똑같은 거예요. 네. 조삼모사. 네.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고 이게 논쟁이 굉장히 심각한 그러니까 심각? 되게 논란이 되고 있다. 그렇죠.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짜 이걸 비싸다고 주장하기도 어렵고 안 비싸다고 주장하기도 어렵고 참 어려워요. 진짜 어렵다. 우리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선택제가 없으면 사실 증상이 초기에 나타났을 때 저는 근데 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어머니나 우리 아버지가 이런 증상이 있으셨다. 그러면 저는 그래도 선택을 하지 않을까 맞아요. 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이제 제약 업계에 네네. 있었으니까 그때 기억을 떠올려 보면 희귀병에 대해서는 비싼 약이라도 급여를 해줘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네. 있겠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기억나는 걸로는 이게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막 몇 천만 원짜리 약이 있었어요. 근데 희귀 질환이어서 국내 환자분들도 많이 없었어요. 몇 명 안 됐어. 그래서 그런 약의 경우에는 거의 다 해줬었어요. 네. 거의 절반 이상을 해줬었어요. 그때 보험을. 왜냐면 사람이 몇 명 안 되니까 네. 부담은 별로 안 돼. 그래서 그렇게 비싸게 해줬는데 사실 치매라고 하는 거는 경증, 중증 환자분들 다 합치면 인구가 굉장히 그쵸.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6천만 원을 다 해주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요. 음.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자면 보험공단에서 나가는 비용은 크겠지만 보건복지부 다른 데서 나가는 비용은 또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걸 또 계산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낫지? 라고 하면서 굉장히 복잡한 계산이 아마 네. 일어날 거예요. 그렇겠네요.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왜냐면 퉁치면 비슷할 수도 있거든. 그러네요. 단순히 약간만 생각할 건 아닌 것 네네. 같아요. 굉장히 커다란 네.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네. 그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 처방을 하게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한번 준비해봤고요. 혹시 더 하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세요?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지죠. 네, 이런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딱 이 얘기 나왔을 때 그것도 있었어요. 나는 6천만 원을 내 돈으로 낼 수 있는 사람들은 치매를 지연시킬 수 있는 거고, 네네. 혹은 이제 미국에서 사보험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나는 커버리지가 굉장히 높아서 이 1년에 6천만 원도 보험에서 커버해 줄 수 있을 만큼 비싼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분들은 치매 치료를 일찌감치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러게요. 네. 안 그런 분들은 못 받는 거야. 약간 이제 그럼 치매도 빈부격차야? 막 이런 네, 식의 네. 그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국가들이 노력을 하겠죠. 그러게요. 각국에서. 네. 각국에서 노력을 할 텐데, 그러면 각국에서 노력할 때 이 비용이 더 비싸, 저 비용이 더 비싸, 이걸 진짜 열심히 아마 계산을 해볼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오늘도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보기는 조금 힘들지만 외신에서는 주로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도 알아두면 쓸데있는 뇌피셜 대잔치 여기까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반면에 월가에서는 당장 내가 내야 되는 돈이 6천만 원인데다가 당장 그 보험공단에서 지급해야 되는 돈이 6천만 원 상당하는 금액이다 보니 그걸 지금 이 효과로 증명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이제 월가의 주장.